이번에는 자음과 모음의 철학자가 들려주는 철학 이야기, 에리 브롬의 사랑 이야기 3장 사랑의 여러 가지 모습 부분이에요. 사랑에는 남녀 간의 사랑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이성 친구에게뿐만 아니라 부모님, 형제, 자매, 친구들에게도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사랑한다는 표현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프롬 역시 그 대상이 누구건 간에 사랑을 느끼는 모든 관계에 있어서 사랑의 기술이 중요하다고 보았어요. 그럼 이번엔 사랑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랑에는 먼저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모성애라고 하죠. 모성애의 특징은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어머니는 자신과 한 몸이었던 자식에게 무엇인가를 바라지 않는 절대적인 사랑을 줬죠. 사랑의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은 어머니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굳이 애를 쓰지 않아도 돼요. 대개 어머니는 자식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때문에 오히려 지나치게 되면, 그러니까 그 사랑이 지나치게 되면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가령 어머니의 사랑과 관심이 지나쳐서 아이가 어머니에게만 너무 기대려 하고 스스로 자기 일에 노력하지 않는 아이가 된다 할지라도 어머니는 그런 아이를 막기가 어렵겠죠. 지나치게 의존하려는 아이 받기 어렵죠. 어머니는 사랑하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아이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 너무 지나쳤을 때 그 때문에 아이가 괴로움을 느낀다 해도 어머니의 사랑 자체는 막을 수 없습니다. 쉽사리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건 서로에게 상처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절대적인 사랑일수록 더더욱 올바른 사랑의 기술이 필요한 법입니다. 품 안에서 정성껏 보살폈던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그 아이는 이제 스스로 생각하고 어떤 선택을 내리고 그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머니 품에 있던 아이가 이제 자라요. 그죠? 자란 아이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도 이제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나이가 되었어. 내 힘으로 내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누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이때 어머니들이요 바로 이걸 잘할 수 있도록 가르침과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때 어머니는 그러니까 자식이 이제 독립된 한 사람으로서 자기 일을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에요. 늘 엄마의 도움을 필요로 하던 아이가 이제 굳이 엄마의 손길이 없어도 스스로 자기 일을 해나갈 때 어머니들은 대견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때론 아이와 멀어진 것 같은 거리감이나 소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게 커지면 어머니들은 간혹 잘못된 사랑의 방식을 택하기도 하죠. 아이에게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또 언제까지나 자기 품에서 떠나보내려 하지 않는 것으로 말입니다. 책에서 봤던 윤정의 어머니가 바로 그랬어요. 근데 저번에도 보아서 아시겠지만 윤정이는 그렇다고 더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거나 그래서 정말 행복하다거나 그런 느낌을 받지는 않죠. 바로 어머니의 사랑의 방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크게 되면 어머니는 자신과 분리되는 아이를 인정하고 스스로 자신의 앞날을 헤쳐갈 수 있도록 응원해줘야 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사랑의 기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아이가 크게 되면 독립된 한 사람으로서 인정하고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행동하고 생각한다는 것을 믿고 맡겨야 하죠. 즉 어머니로부터 분리되는 아이를 인정하고 응원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모성애에 있어서의 올바른 사랑의 기술이라는 거죠. 다음으로 사랑에는 형제애가 있습니다. 자, 형제애는 언니, 오빠, 형, 누나, 동생 사이의 그런 사랑이기도 하지만 좀 더 넓게 말하면요, 친구들과의 사랑, 그리고 주위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과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형제에는 모성애와는 달리 동등한 사람들 사이에 수평적인 사랑이라는 것이 특징이에요. 동등한 사이에 수평적인 사랑이다. 수평적이라는 것은요, 위아래가 아닌 서로 같은 눈높이, 같은 위치에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모성애는 어머니가 스스로 설림이 없는 아이에게 주는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그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수직적인 관계죠. 어머니가 아이에 대한 일방적인 사랑인데, 형제에는요, 평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사이의 사랑이라는 거죠. 되게 자신의 형제자매들에게 우리는 동질감을 느껴요. 그죠? 또 친구들과도 우리는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죠. 바로 그런 겁니다. 이 형제에는요, 기본적으로 인간은 원래 동등한 하나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사랑이에요. 그래서 가장 너그럽고 크게 열려있는 사랑이죠.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는 어때요? 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죠. 뭐 어떤 사람은 돈이 더 많고, 어떤 사람은 힘이 더 세고, 어떤 사람은 더 예쁘고, 이렇게 우리 주변만 보아도요, 자기 자신보다 공부도 더 잘하고 인기도 많은 친구들이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조금 더 가진 사람, 조금 더 잘난 사람이 있는 반면 많이는 못 가진 사람들, 또 조금은 부족한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나보다 조금 부족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시하거나 동등한 사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옳지 않죠. 이렇게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힘세니까 나랑 지금 동등하지 않아? 내가 더 한 수 위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어때요? 옳지 않죠. 지금은 어떤 면에선 나보다 조금 부족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나보다 더 훌륭한 면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형제에서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야, 지금은 조금 부족한 면도 있지만 다른 부분은 나보다 더 훌륭한 점도 있을 거야. 우린 서로 동등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이러기가 쉽지 않죠. 책에서 보면 은진이의 친구 진이가 자기는 예쁜 강아지에게만 마음을 쓰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고민을 해요. 그죠? 이처럼 우리는 누구나 좀 더 예쁘고 좀 더 능력 있는 사람과 가까워지고자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했듯이 지금은 조금 부족한 면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과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얻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깨닫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형제입니다. 이건 나보다 약한 사람을 나와 동등한 위치라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사랑의 기술을 더욱 필요로 하겠죠. 다음은 이성 간의 사랑인데요. 이 이성 간의 사랑은 형제나 모성애와는 달리 매우 배타적인 사랑이에요. 이 배타적인 사랑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다른 누군가가 끼어드는 것을 극도로 거부합니다. 오직 한 사람에게만 집중합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이 다른 것에 옮겨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랑 우리가 배타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모성애나 형제에는 어느 한 사람에게만 관심이 편중되는 것을 오히려 좋아하지 않죠. 만약 어머니가 언니나 형 또는 자기 동생을 나보다 더 사랑한다고 해보세요. 정말 슬프고 마음 아프겠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있는 그대로 똑같이 다 사랑을 하세요. 형제에도 마찬가지죠. 여러 명의 친구가 있다고 했을 때 어떤 친구는 그중 유독 한 친구에게만 사랑을 집중하면 나머지 친구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소외감을 느끼겠죠. 이렇게 모성애나 형제에는 모두 전부 모두를 다 사랑하는 것을 중요시해요. 하지만 이성 간의 사랑은 그 반대죠. 둘 사이에 누가 끼어드는 거 또는 다른 대상에게까지 사랑의 범위를 넓히는 것을 극도로 거부합니다. 당연하죠. 만약 여러분의 이성 친구가 데이트를 하는데 항상 다른 친구랑 같이 나오면 어때요? 싫죠. 또는 소위 그 양다리 어떠세요? 동시에 두 사람을 만나는 거 이거 용납이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이렇게 이성 간의 사랑은 오직 서로를 독점하고자 하는 배타적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때문에 남녀 간의 사랑은 오히려 중단될 위험이 커요. 왜냐? 남녀 간의 사랑은 배타적이랬죠. 오직 한 사람에게만 집중을 하고 그 사람이 다른 것에 더 큰 관심을 두는 것을 용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오히려 이런 남녀 간의 사랑은요, 이른바 소유 양식으로 변질되기가 쉽죠. 우리 소유 양식 앞에서 함께 배웠었죠. 사랑을 소유할 수 있는 거라고 착각하고 배려와 존중보다는 자기 마음을 더욱 앞세우는 사랑의 양식이 이 소유 양식이었는데, 이성 간의 사랑은 서로를 독점하고 싶어하는, 다른 것에 빼앗기고 싶지 않다는 배타성 때문에 자칫하면 소유 양식의 사랑으로 변하기가 매우 쉬워요. 이 때문에 이성 간의 사랑은 오랫동안 지속하기가 더 어려운 거죠. 책에서 현이의 둘째 언니 기억나시죠? 그 둘째 언니가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와 평생 사랑할 거라고 자신있게 말하죠. 하지만 사랑의 기술을 제대로 터득하지 않으면 소유 양식의 사랑으로 빠져버리게 될 거고요. 그럼 그 사랑은 오래가지 못하겠죠. 그래서 역시 올바른 사랑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사랑이 바로 자기애입니다. 이 자기애는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흔히 자기애는 이기적인 마음이라고 착각하기가 쉽죠. 하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건 남은 배려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할 줄 아는 이기심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서로 완전 달라요. 여기 보이시죠? 자기애는 이기심이 아니다. 자기애는요,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자기 자신에게도 나누어 주는 거예요. 형제를 실천하는 대상에 자기 자신도 포함시키는 거죠. 우리는 이걸 모르고 지나칠 때가 많은데요. 사실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도 어렵겠죠. 여기 보시면 이런 격언이 나와 있어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사랑할 수 없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자기애라는 겁니다. 그만큼 역시 사랑의 기술이 필요한 건 당연하겠죠. 마지막으로 신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 신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종교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신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 신에 대한 사랑은 어버이의 사랑 또는 형제의 이성 간의 사랑을 모두 아우르는 사랑이에요. 먼저 신은 인간을 보호해준다는 말 많이 들어봤죠? 신이 우리를 굽어 살펴주신다. 그래서 위험 속에서도 보살펴 주신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자, 이건 바로 따뜻하게 보호해주는 어머니의 사랑과도 같죠. 반면에 신은 인간이 잘못을 저지르면 그에 대한 따끔한 벌을 주시기도 한답니다. 그렇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천당과 지옥, 극락과 무간지옥, 바로 여기에서 이 지옥이라는 게 바로 벌의 개념이죠. 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착한 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것은 즉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 잘잘못에 따라 상을 주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하는 조금은 엄격한 아버지의 사랑과도 통합니다. 그런데 신에 대한 사랑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사랑까지 포함합니다. 주변의 모든 이웃을 사랑한다거나 평생을 종교에 몸바치거나 하는 거, 그런 게 바로 한 단계 더 나아간 신에 대한 사랑이죠. 절대적이고 영원한 사랑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신에 대한 사랑은 신앙이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절대적이고 영원한 사랑까지 포함하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까지 사랑의 여러 모습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각 사랑의 특징과 서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따라 각각의 사랑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를 조금은 알 수 있겠죠. 이런 것을 배우다 보니까 어때요?
프롬이 왜 사랑을 기술이라고 했는지 이해가 조금씩 가나요? 적어도 사랑은 자연스럽게 생기고 유지되는 감정이다. 그러니 따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은 조금 바뀌었죠. 그럼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